오늘은 우리나라의 2022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전 8시경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의 리뷰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야외시네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한강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 지금 8시 반까지 네, 방송에 나가야 돼서 방송 네. 가는 길에 아이고. 어, 강변북로에서 그냥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막, 고생이, 막 이 물가 발표가 돼가지고 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빨리 와, 아, 즉시 분석해서 드리려고 지금 그냥 공원에 잠깐 주차하고 한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날씨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교수님 늘 고생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 미국 CPI 지수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혹은 동결, 기준금리 인상 폭 이런 것들은 남의 나라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있으니까 음,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통화 정책을 한다. 물가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근데 지금의 국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자꾸 미국 물가 보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되니까 뭐 달러 강세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물가와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겠고 굳이 따진다면 미국의 물가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정도와 금리 인상 속도는 주가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이제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이제 10월 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워킹데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 혹은 3일 만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음, 근데 이번에는 5일이 됐던 게 연휴가 끼어 있었고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일 만에 워킹데이 기준으로 3일 아, 만에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이번에 관심은 물가 상승세가 꺾였는가 이겁니다. 고점 찍고 떨어졌는가. 특히 중요한 게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물가 하락 어렵지 않겠느냐, 물가 안정화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또 이창용 총재께서 다른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최우선해서 잡겠다라고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물가의 발표를 좀 저도 기다리고 오늘 아침에 이 한강공원에 와 있는데요. 잠깐 그래프 보시면 제가 지금 그 보도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숫자를 업데이트해서 그래프를 어, 다시 그려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건데요.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월 달이 5.6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 8월이 5.7, 어, 7월이 6.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외환위기 당시 그때 기록했던 그 숫자 그 이후로 가장 고점을 찍었는데 다행히도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6.3에서 5.7, 5.6으로 전 고점 6.3을 당연히 하회하고 지난달 5.7보다도 하회하니까
그래도 6.3이라는 그 숫자가 제가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웅달린가 말씀드렸지만 6.3%라는 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래 들어 고점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총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5.6으로 발표가 된 건데 이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와는 음.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좀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좀 그 "비현실적인 기대다. 그 10월이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네. 이렇게 좀 10월 물가 정점론을 말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 상승 기조가 이제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여러 차례 해왔었고, 저도 역시 오히려 지난 7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8월에 발표했던 7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두세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10월 달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 게 11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확실히 6.3%가 고점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텐데 일단 추경호 부총리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는가 뭐 믿어 이 부분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 의견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은 계속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기 음. 시작했잖아요. 음. 라면, 빵, 과자 전반적으로 또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올랐고 또 10월부터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정점 찍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어, 여러 원유 가격 떨어지고 또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뭐 하냐. 환율이 계속 올라서 그거 사오는 비용이 계속 비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 정점 아니다라는 음. 의견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근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근거에 동의하신다면 물가 정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짙은 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그 앞에 흐릿하게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게 그게 수입 물가거든요. 흐릿한 선분 보이시죠? 근데 네. 이 수입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선행해요. 음. 보시면 여기 수입 물가 상승세가 급격히 올랐죠. 네. 그리고 한두 달 지나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오르죠. 네. 수입 물가가 한번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다시 안정화되죠. 그리고 수입 물가가 다시 급등하죠.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죠. 네.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수입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죠. 그죠? 고점에서 주춤하죠. 주춤하다 떨어지죠. 역시 우리 소비자 물가도 주춤하다가 떨어지죠. 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도 많지만 수입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원자재를 다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수입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안정화되기 시작했기 음.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정점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 제 마음이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왜 정점을 찍는다고 논하는지 그 근거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네. 번째 저 중요한 게 이게 재밌는 일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6,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달러 강세가 그걸 상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입 물가 지표를 제가 이런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건 처음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햇빛이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고개를 숙여서라도. 네, 여기 보시면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있고 달러 기준 수입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입하는 그 가격이 뭘로 무역 결제를 할까요? 달러로 달러. 하겠죠. 그러니까 네. 달러 기준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앞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을 원화 기준으로 전환하면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안 잡힐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원화 기준이 달러 기준보다 높다라는 것은 달러로 사온 그 물건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수입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저도 네. 계산하면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1년의 달러 강세 기조 22년 초반부터 달러 강세화가 진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세랑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세랑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벌어지죠. 네. 예. 벌어지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러나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도 떨어지잖아요. 네. 상승세가 둔화되잖아요. 네. 이것은 달러 강세가 이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상쇄시킨다.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 못 잡는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달러 강세 기조만큼 그 이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음, 원자재 가격 그 자체가 하락폭이 크니까 그래서 음,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정점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고물가야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김밥 가게 할머니의 그 식당 메뉴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꺾였어요. 어쨌든 꺾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물가다가 아닙니다. 고물가 시대는 23년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다만 인플레이션의 고점은 찍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대 인플레 가지고만 말씀드린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도 흐름이 비슷해서요. 제가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물가의 고점을 찍었는가,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을 찍었는가라는 걸 판단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의 등락을 보여주는데 결국 21년 6, 7월까지 물가가 저물가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어, 네. 근데 21년 7월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서 더 큰 상승폭을 유지하는 게 이 통계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네. 기저효과라고 하죠, 보통. 기저효과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찍을 것이고 23년은 또 역시 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22년의 물가 상승률과 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처럼 뭐 5% 이렇게 유지되기란 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우선은 그 달러 강세가 그 고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추세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정확하십니다. 나름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면 물가 잡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네, 그죠? 원자재 가격 떨어질 때 달러가 약세였으면 더 수입 떨어졌어요. 물가가 더 많이 잡혔을 텐데 덜 음,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한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면에서 물가가 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좀 기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오펙 플러스가요, 어젠가
하루에 그 100만 배럴 이상을 감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국내 물가 이런 상승세를 다소 완화시킨 이 상태를 좀 급반전시키는 그런 우려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 말고도 그나마 원유나 각종 원자재 가격이 나름 안정화돼서 물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오펙 플러스죠.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는 감산 합의를 했다거나 감산 합의하고서 실제 감산 이행을 했다거나 이 이슈가 아니라 그냥 10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말로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모든 투자는 심리고 투자자들의 돈의 이동에 의해서 그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때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항공 해운이 멈춘 적이 없는데 팬데믹 선언과 동시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었죠.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심리다. 돈은 심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오펙 플러스 이 회원국들이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도 그랬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감산이 이뤄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뭐 100만 달러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여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판단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환율도 계속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에 유가까지 붙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정점 못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펙 회원국이 있고요. 그러면 전체 세계 원유 매장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펙 회원국들의 원유 매장량이 82%예요. 그리고 난 오펙이 있는데 난 오펙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오펙 회원국 회의가 있고 오펙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몇 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더해서 이게 러시아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 등이라고 표현해요. 오펙 네, 플러스를. 러시아 플러스 뭐 다른 나라를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오펙 회원국이 여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건 매장량 중심이에요. 생산량 중심이 아니라 그다음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이죠. 근데 결국 이들이 공급하는 원유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원유 공급량을 줄인다. 최근 국제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 그리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 줄어드는 만큼 원유를 또 감산한다. 그러니까 또 수급 불안이 나오겠죠. 수요보다도 공급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만 배럴 감산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예요. 네. 그만큼이나 감산하겠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오펙 회원국들이 원래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나라가, 이라크 같은 나라가 남들은 원유를 감산하면 좋겠죠. 감산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또 남들이 다 감산해서 가격은 오르고 그때 나는 더 많이 팔고 싶죠. 네, 이 게임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감산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감산해주고 나만 그 비싼 값에 팔고 싶은 게 보통 이 나라들의 욕심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산 합의에 도출할 수는 있는데 감산 이행은 또 안 돼요.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또 지금 국면이 어렵잖아요. 경기가 네, 어렵잖아요. 네. 경기가 어려운데 원유 더 많이 팔아서 자국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음, 감산의 이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좀 소위 이제
유엔의 주요 뭐 이사국 혹은 뭐 주요 뭐 G7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달리 소위 중동 산유국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어떤 약속이나 발언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신뢰가 가게 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뭐 그냥 마음 놓으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론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급등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정론입니다. 정론. 그러니까 EIA는 OECD 산하 기구 IEA가 있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죠. 근데 미국은 그냥 에너지부가 있어요. 그 EIA가 이제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정보청인데 EIA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뭐 석유공사 뭐 이런 느낌, 네. 예,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느낌입니다.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이 가장 그 많은 경제 연구기관들이 따르는 전망치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22년 2분기가 고점이죠. 그리고 3, 4분기 안정화되죠. 네. 그리고 23년에도 하향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전망하고 있고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단행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음, 만약에 실제 감산을 단행한다. 뭐 그러면 이게 또 상향 조정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국제 유가의 추이를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음, 도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이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정될 수는 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불확실성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아, 전망치를 믿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 100만 배럴 그 이상의 감산을 결정한 게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거. 그리고 이행 여부까지는 조금 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난해한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렇게 좀 물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좀 고생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걸 결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그것과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세우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유엔까지 나서가지고 이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를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긴축 속도 조절, 연준이 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네. 궁금합니다, 교수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촉발된 한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리먼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네. 리먼이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리먼으로부터 이제 재무 건전성의 위기설이 돌면서 그게 말 그대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스위스계 크레딧 스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유동성 위기가 그 우려가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지금 재무 건전성 위기설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그 공포감이 돌면서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각종 이제 금융 불안정성 이런 게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국면이 그렇잖아요. 뭐 달러 강세나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나 경상 수지 문제나 파운드와 급등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재무 건전성 위기설 이게 도니까 이거 제2의 리먼 사태로 불거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우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유엔까지 나서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유엔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기구라기보다는 신흥 개도국들을 보호하자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어요. 굳이 정치색으로 따지면 진보적 색깔을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것이 신흥개도국의 외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웅달님과 이렇게 줌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인도도 마찬가지 굉장히 불안한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말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 닥치면 연준이 자국 경제만 믿고 자국 강하다고 우리 경기 침체 돼도 괜찮다고 해가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해 나가는데 그것은 미국 너네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신흥개도국들 좀 봐라. 너네가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신흥개도국들이 도산한다. 줄도산한다. 이것을 좀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태도를 바꿀까? 어, 오히려 연준은 지금 위기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계속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엔의 말을 듣지 마라. 금융기관의 말을 듣지 마라. 네,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금리는 페드가 결정한다. 네, 그죠? FOMC에서 결정된다. 11월 2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미국 일정이 있어서 그 FRB도 방문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음. 웅달님과 또 줌으로 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제가 시간적으로 그게 정확히 맞다면 즉 또 역시 즉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속한 가장 밀접한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가 또 관심사인데요. 교수님, 그 한국은행이 이번 10월에 어떻게 좀 기준금리를 결정할지. 좀, 네. 예, 정확히 다음 주에 있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10월 12일이죠. 네, 원래 FMC래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죠. 우리나라의 회의는 전통적으로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7일 후 10월 12일 날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국면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강달러를 방어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올려야 수입 물가를 빨리 안정화할 수 있고요. 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그런 강달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출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의 투자 동향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웅달님과 이렇게 줌으로 즉시 분석을 해서 드려야 되니까 드려왔는데 자 이런 현상들 구체적으로 그 밑그림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나의 투자 의사 결정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웅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또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 투자 의사 결정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물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CPI 우리 한국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 걸 이렇게 줌으로 계속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 줄어들면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만큼 물가가 통화 정책,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여러 가지 외환시장,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그 큰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빠르고 인사이트 넘치는 리뷰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분명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빛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네.